들어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 저는 무조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나머지 또 특별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정시 비율 유지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되게 예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능 안 죽었다. 역시 수능 불패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금방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란 제도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겠지만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가든 고교 학점제가 정말로 시행이 된다면 정시는 정말 살아남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이제 약화되거나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약화될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40% 비율을 유지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정시 안에 내신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는 작년부터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시 40% 안에 내신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정말 그게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거냐? 글쎄요, 저는 물음표 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내신은 5등급제를 가면서 수능은 여전히 이 절대평가를 유지한다라는 요건 제가 이제 뒤에 넣은 건데요. 대입 안정성을 위해 현재와 동일합니다. 굉장히 멘트가 짧지 않습니까? 아까 그 나머지 뭐 융합 이런 거 얘기할 때 몇 줄 보셨죠? 왜 말이 짧을까요? 메리트 말이 짧을수록 바꾸기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시 비율을 현재와 동일합니다라 말을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건 정말 변수가 크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내신에서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덜어주었지만 또 수능은 부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석차로 끊어낼 것이고 여전히 표준 점수를 도입할 거고요. 또 이 선원수령 수능 도입이 사실 보류라고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2나 뭐 중1 정도의 학부모님이시라면 그래도 안정권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자녀분들이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라면은 시행 후 2, 3년 내에 어떤 변화가 올지 아직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에 올라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선원수령 수능 없다라는 말을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믿지 마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과목간 유불리는 감소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선택 과목에 따른 점수차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부분이 감소하는 게 수능에서 감소하긴 하겠지만 과연 이 심화 수학이 들어오게 되고 통사, 통과, 1학년 과목을 수능에 치게 되었을 때 학습 부담이 줄어들까라는 말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입시 공정성의 증대란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모든 교육 전문가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공정성의 증대, 즉 내가 지금 받은 점수가 내 실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정말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은 친구들이 특히 자사고나 외국국제고 2등급 친구들은 속된 말로 지금 당장 1반계 전학 가면 1등급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만큼 1반계에 가는 것보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메리트가 크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큰 메리트 때문에 거기를 선택한 친구들에게 이제 나머지 위에 1과 2를 동일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겠지만 일반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 학생의 안전한 선택 역량 보장이라는 건 그냥 교과서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니까요. 2학년, 3학년 때 내가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다는 거인데 요 뒤에 제가 넣지 못한 한마디는 대학이 시키는 대로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갈 전공이 정해지게 되면 그 학과가 요구하는 과목을 듣지 않으면 원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일까가 제일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개편안에서 결국 대학의 선발 과정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건 너무나 비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내년 2월에 확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핵폭탄을 끌어안고 가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교육이라고 한다는 건 이제 세계의 추세에 따라가고 엘세카가 들어온다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부족하게나마 4개의 장점을 꼽았는데 단점은
제가 원래 9개를 썼다가 어제 제가 9개를 써놨다가 원장님께서 김쌤 너무 극단적이다 라는 말을 해서 제가 최대한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첫 번째, 대학에서 선발되는 과정과 대학 전공에서의 단절이 있다는 건 이 선발을 공부할 과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여태까지의 선발 제도에서는 특히 문과였다면 큰 메리트가 있었어요. 내가 경제학과를 갈 거라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경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경제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막 3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2등급도 있지만 이 친구의 세특을 보게 되니 경제 관련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과 전형이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 내신 점수를 그 친구의 세특과 획득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이라거나 학업 역량이 보여지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싹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오히려 통합된 시험을 쳐서 얻은 점수를 가지고 내가 어떤 대학에 갈 수 있다가 결정된다라면 내가 정말 뭐 선택하고 싶은 전공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할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목들이 만약에 내가 정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밖에 안 된다라면 나머지 일부 과목에 그 관심을 과연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아직은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신과 수능의 계리는 크게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 상대평가가 되었는데 수능은 상대평가고요. 내신은 5등급인데 수능은 9등급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최상위권 변별력의 감소. 요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어머니들이 선생님 우리 애는 어차피 최상위권이 아닌데요 라고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고요.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어떻게 할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라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도였다면 이 친구가 빛을 발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박탈당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좋지 않은 것 맞긴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최상위권을 갈라내기가 쉽지 않았을 때 대학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라는 건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 조금 더 드릴 거예요. 마저 보겠습니다. 선행학습의 확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통사 통과 때문입니다. 고1 때 1년 동안 내신에 집중한 공부는 그래도 어머님들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파고들고 다음 시험을 칠 때 이전 과목을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작 수능을 칠 때에는 그 교과서, 특히 2권, 4권의 교과서를 아우르는 시험을 쳐야 돼요. 그 합리적인 결론은 고2, 고3 때 공부 못할 거면 언제 하겠습니까? 미리 하는 거겠죠. 수학을 선행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미리 해서 많이 해서 조금 더 잘하게 라는 거라면 지금 이 통합사회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부산에서 그래도 조금 유명한 사회 선생님 몇 명이 저와 이제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에게 이 문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특히 발표되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현재 그 선생님에게 고1 학생이 통합사회 수업을 듣고 있는데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그 2학년 친구가 이번 겨울방학 때 통합사회 특강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를 하신 거죠. 저는 그 어머님이 오히려 정말 발빠르다. 발표 안 나오고 다음날 이 생각을 하고 문의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생각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학년은 오버긴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보통 수학 선행이 언제 시작을 합니까? 고학년 되면, 4학년 되면. 그리고 부산의 어머님들의 약간 그런 평균적인 이런 말을 제가 굳이 전달하자면 초6 때 수업 정도 해야 되지 않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W 만이라거나 이제 여러 학원을 다니면요. 근데 그 극선행이 탐구로 번져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또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선택 과목이 있었지만 이제 전체가 통합되는 상태에서 수학이나 탐구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국어 역시 이제 점점 더 선행이 빨라지는 추세인데 역시 통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2, 3학년 때 국어 공부를 할 수 없다라면 언제 하겠습니까? 하면 마찬가지로 점점 앞으로 당겨지게 되겠죠. 어머님들, 이 교육 개혁안을 이주호 교육부 장관께서 그 인터뷰를 하실 때 우리나라 교육의 개혁의 큰 목적 2가지가 뭐였느냐? 학생들의 과열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는 것, 선진적인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것 2가지였었는데 정말 경쟁을 줄이고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라는 부분에서 사실 저는 사교육자니까 이렇게 되면 뭐 낙수효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제가 그래도 저는 장사치라기보다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애들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올해도 위에 형이나 누나가 있다라면 여기 계신 많은 어머님들께서 통사 특강을 찾아보시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때 통사를 미리 듣는 것은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중학 사회만이 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선행이 빠르냐라 했을 때 사실 현재까지는 중1이나 중2가 통사 통과를 미리 들으면 빠른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고1 정도에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목소리를 바꿔서 그러니까 길게 보고 개념 위주 학습을 해서 조금씩 끊어서 가르칠 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것보다는 방학 특강 정도로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이 현 중2 학생입니다. 8,000명이 전국에 존재하고 있고요. 현재 제도였다면 내신에서 올 1등급, 올 1등급이라는 게 정말 1.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1, 2까지는 포함한다 보셔도 되고요. 현재 0.3%인 게 나중에는 정말로 올 1등급 받는 친구의 숫자가 1.6%로 약 5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올 2등급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점 중반 후반대죠. 어머님들 만약에 어떤 친구가 고등 내신이 1.4 정도 나온다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럴 때 사고가 나네요, 또. 근데 올 2등급 이내에 특히 1.5나 4 정도 받는 친구들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부산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 부산에 있는 근방 학교들 중에서요, 올 1등급이 나오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도 전 과목을 계속 1을 찍을 수는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2라도 하나 섞이게 되는 순간 그 친구의 전체 평점은 1.1이나 2로 밀려나게 될 거고요. 3이 섞이게 되는 순간 1.23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한 과목씩만 실수를 하더라도 마지막 최종적인 내신 평점 1.3을 넘어갈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에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현재 기준이었다면 그래도 8,000명 정도가 되는데 바뀌는 5등급제가 되면 그 친구들의 숫자가 6만 6천 명이 됩니다. 현 중2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 때 올 2등급 이내입니다. 내신 평균이 1.5일 가능성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의치한 약수라 얘기하잖아요. 의학 계열들. 모집 정원 전체가 6,983명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소위 말하는 스카이성까지입니다. 초상위권 대학이잖아요. 이 대학들의 모집 정원 전체를 모은 숫자가 16,000명이니까요. 이 두 개를 합쳐도 2만 조금 넘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비율이었다면 내가 1점대를 찍는다는 거는 그래도 희망적이었어요. 나는 이 정도 유지하면 최소 여기 들어간다. 의대를 못 갈지언정 여기는 갈 수 있다. 였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 의대라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학종의 경우에는 그 밑에 등급 많이 가니까요. 그러니까 극단적 수치로 보았을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전에 1점대 내신을 받은 친구들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친구들의 경우에는 1점대의 성적을 받았을 때 여기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좀 불투명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바뀌는 제도에서 내신이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경쟁이 조금 이제 완화된다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수능이 안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신에서 변별력을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수능에서라도 변별력을 만들어줘야 대학이 뭔가를 시도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수능이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것도 미래적인, 그러니까 저희 교육의 경향이라면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논술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에서도 정말 이제는 올 1을 찍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 1등급을 받는 게 상위 10%라는 걸 늘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이게 연결이 좀 흐려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내신 5등급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1년에 처음으로 이제 고교학점제 확정 시행을 공언했었고요. 거기에 나온 여러 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고교학점제의 내신 성적을 대학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뀐 거라는 건 국가가 알고 있는 거죠. 바뀌고 나면 그걸로 대학 못 갈 거다라는 것을. 그럼 여기에 대한 보관이 나와 있느냐?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사실 어떤 시스템에 들러가는 양상이라거나 대학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2차 고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력고사였던 분들 일부분께서는 이 대학의 본고사라는 제도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현재 수능이나 현재 수시의 경우에도 이제 면접이라거나 논술의 2차 고사가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국가에서 논술 제도를 잠정적으로 없애겠다라고 공언했던 게 4년 전입니다. 근데 논술이 사라진다. 사라지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논술의 형식을 거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면접 내용에서 너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라라고 한다면 그게 논술이죠. 실제로 그 사례가 과거에 심층 구술 면접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고요. 근데 그걸 운영했던 대학들이 학생들이 그 면접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는 데는 불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폐지를 했었지만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논술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의 표현 역량이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선행학습 확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말씀 한번 더 드릴 겁니다. 선행이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어머님. 선행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천재가 아닌 이상은 한 번 배워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선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걸 착한 선행 혹은 바른 선행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냐, 어떤 과목을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언제 시작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은 진지한 고민이 학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어머님들이 그냥 나이가 돼서 크거나 좋은 학원에 보내면 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가 그 학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그 학원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학원을 위한 과외를 붙이고요. 학원을 위한 2부 학원을 보내고요. 안 되면 그 학원에다가 대기를 걸어놓고 다른 학원에서 선행을 시켜서 보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학원에 가는 것이 정말 선행의 목적일까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진 선행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특목자사 이과 쏠림 현상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입제도 개편 이후에 특목에 갈 의사가 있느냐에 대해서 요 그래프는 이제 저희가 공개하기는 힘들고요. 이제 입시기관에서 저희 제공해 주신 거고 서울 지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반영되어 있지 않긴 합니다. 그런데 특목자사에 대해서 매우와 높아질 전망까지 합치게 된다면 약 80%죠. 그리고 현재와 비슷, 사실 이 코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문에 응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학부모님들께서 입시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요. 굳이 이런 설문에 참여한 이유는 뭘까요? 이 입시기관에서 이런 설문에 참여를 하게 되면 뭔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혜택이라는 건 대부분 컨설팅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미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원래는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비율이 97%인 거죠, 대략. 두 번째, 문이과에 대한 희망입니다. 통합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학에 대해서는 자연계를 갈 의사가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계 대학들, 지금 이미 개설된 학교들이 전체 대학 비율에서 70% 넘는 이 대학들이 요구하는 과목을 듣게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원래 가진 재능이 문과 쪽 성향일 수 있습니다. 경제나 정치라거나 하다못해 어학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통역과 자질이 있는 언어 재능이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갈 학교가 여기밖에 없다라면 그 친구는 과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수학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많은 부분에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수능 수학 시학의 단일화에 대해서 예상되는 점수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 9월 모평에서 이제 이과 문과 분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등급 받을 비율의 예상 점수가 91%가 이과입니다. 근데 이 애들이 그렇다고 이과를 가느냐? 현재의 제도라면 이 친구들 중에 약 20%는 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교차 지원이라고 합니다, 어머님들.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자연계가 아닌 문과 계열의 상경계열이나 문과 계열이지만 그 대학에서 과탐을 했더라도 등급이 있으면 그 점수를 사탐과 환산해서 입학하는 방식을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친구들 중에서 한 20, 30%는 내가 용꼬리 안 하고 뱀 머리 하겠다는 마음으로 여기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넘어오게 되면 이 친구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현재도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통합되게 되면 이제는 그냥 원래 같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냥 같은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우리의 문과 친구들의 분포가 희망회로를 돌리면 여기면 좋겠지만 사실 높은 비율이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선택이라거나 어떤 이런 학업의 자유가 보장되느냐? 저는 다시 한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에 대해서 타이틀만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말이 많네요. 첫 번째, 본질 교육이라는 건 저희 학원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어머님들. 특히 막 수학에서도 개념 원리라는 책도 있는 것처럼, 뭐 개념 플러스 유형이 있는 것처럼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개념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첫 번째는 용어부터 접근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이용되는가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야 세 번째로 그 개념을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되드는 키워드가 융합입니다, 어머님들. 과학의 기술에 관한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필수적으로 윤리라거나 사회적 부분들이 들어와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과학 공부한 나머지 그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좋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라고 써버리게 된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이과를 통합한다는 건 우리 친구들에게 사회와 과학의 모든 개념을 다 흡수하라는 얘기거든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수능 공부의 가장 큰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삐뚤어진 수능 공부 아닙니다, 어머님들. 수능이란 제도가 물론 객관식을 취하면서 많이 삐뚤어졌지만 수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메커니즘은 정말로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위 수능 전문 강사란 말로써 처음에 수능 준비를 들어갔을 때요. 그 전과 너무 다른 세계를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그냥 답이 2번이야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떤 규칙대로 출제했을지를 애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한 문제를 설명하기 제가 처음에 준비할 시간이 3, 4시간이었었어요. 90분의 수업을 준비하기에 제가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답변을 나하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자신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90분의 수업을 위해서 약 12시간이었었습니다. 그만큼 수능이라는 것은 사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굉장히 우수하고요. 또 수능 문제가 객관식이긴 하지만 그 답으로 가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근데 그 사고를 그대로 글로 표현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현재까지는 답을 얘기하면 됐다라면 앞으로는 그 답이 왜 답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집의 해설지를 보시면 해설지의 내용도 굉장히 조잡합니다. 그래서 그 해설지로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학원에 오는 거겠죠.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는 그 선생님이 할 법한 얘기를 아이들이 손으로 쓰고 말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개념과 용어를 구사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 친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논술하고 구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두 개는 크게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정성평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정말 이건 정성스럽게 평가하는 게 맞고요. 저 반대 개념이 정량평가입니다. 현재의 평가 제도는 그 친구가 얻은 점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객관식이 가장 최적화된 제도이기도 하고요. 근데 정량평가라는 것은 그런 점수로 이제 등수를 매기는 거였다면 정성평가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생기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과정 자체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문과인데 나는 일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1학년 때도 일본어로 했었고요. 2학년 때도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3학년 때 갑자기 중국어를 치고 대학은 스페인어과를 지원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나마 그런 사례들이 통했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생기부를 소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생기부를 만드는 과정이 현재는 대체로 이제 고2부터 시작이 늦지 않다는 말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중학교부터 시작이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기부를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학교 1학년, 3학년, 중 1, 2, 3 과정은 고등학교 때 내가 생기부를 꾸미기 위한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 학원이 지금 이제 이런 특목자사 컨설팅을 이제 이렇게 시동을 걸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상담을 받는 친구들 중에서 극단적 사례가 어떠냐면 저희 학원 재원생이라고 이제 자랑을 드리는 거지만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생기부 디자인이라는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 특 친구들 중에 일부는 2학년 생기부가 고2보다 예뻐요.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자살하거나 외고에 지원을 할 때 면접에 질문할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2학년, 3학년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게 연습했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과목을 들을 때부터 동아리를 뭘 할지부터 독서를 뭘 할지부터 다 이미 연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선생님 옆에서 막 달라붙어 시키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제가 냉정히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생기부를 이렇게 쓸까요 선생님이라고 묻는 친구와 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친구의 경우에 제가 줄 수 있는 답변의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학교 때부터 생기부는 이미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효과적 선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선행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어떤 방법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짧게나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본질 교육을 위해서는 개념이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개념만이 아니라 과정을 습득한다라는 게 지금의 교수 방식입니다, 어머님들. 수학쌤이 나와서 막 판서해 주는 거죠. 그럼 애들은 선생님이 써준 판서를 외웁니다. 받아줬고 외우겠죠. 그러니까 이해보다는 흡수 위주의 학습을 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어느 수학 선생님이 거의 신급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강에서 현우진 같은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굉장히 많겠죠. 그 친구들이 전부 그 선생님의 접근 방식을 배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어느 학교의 한 반에 그 학원에 그 수업을 들은 애가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서술형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선생님이 정말 신이에요. 맞춘 거예요, 뭐가 나올지를. 너무 기분이 좋겠죠.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겠죠. 그럼 담임 선생님이 딱 보았을 때 똑같은 그래프의 모양과 똑같은 설명과 똑같은 정답이 10명 있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평가를 하게 될지가 안 봐도 비디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는 과정을 그냥 보고서 그러니까 답이구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 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해 오는 것이 첫 번째, 저희는 개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의 자랑거리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할다 했을 때 이제 원장님께서 하지 마라고 하셔서 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 대부분은 그냥 고3을 수업을 했다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재수종합반과 고3 특강을 진행을 할 정도로 수능에 있어서는 진짜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고 진심으로 임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만큼 수능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개념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커리큘럼이나 교육과정이 애초에 그 교육과 과정이 결론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와 이 친구에게 무엇이 있어야 마지막에 이것이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 저희는 그래도 다른 학원보다는 조금 더 큰 시야로 본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학부모님께서. 쌤, 지금 우리 애가 학교 내신도 뭐 다 못하는 상황인데 수능 공부를 왜 벌써 해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를 들어 저희 영어 교재의 경우 저희 독해전략이라는 교재는 수능의 메커니즘을 중학생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수능의 메커니즘이라는 말이 그런 거지 그 메커니즘이 곧 개념이고요. 곧 언어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독해 전략 내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개념들 중에 절반 정도는 수능의 시스템 그대로 넣어놨지만 그 부분은 언어의 공통 원리이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소위 말한 초등학생도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수능의 사고력을 배우자라는 것이지 수능 시험을 치게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중학생이 수능의 사고력을 구사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독해 전략 같은 경우에도 매년 개정판이 나오는 이유는 현장에 저희가 느낀 점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친구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의문다운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의문다움을 했을 때 소위 말한 이 근방의 큰 학원에서 진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쇼한다라고요. 생쇼한다 했었습니다. 아이고 의대 보낸다는 걸 어필하려고 생쇼한다라고 했던 학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알고 있냐면 저희는 조금 빨리부터 실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를 지역에 총판하는 분 출판사가 있잖아요. 그 부장님이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요번에는 어느 학원도 신청했더라.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 했습니다. 모의고사의 뿌리가 내린 건 의문 덕분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 자체는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었다는 말씀은 속이 많이 쓰립니다. 우리가 원조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머니 분기에 한 번 정도 치는 편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리미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능과 동일한 시간표에 동일한 과목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가지고 실시를 하고요. 이 시험을 치는 것만 한다면 저희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 시험의 결과물을 이렇게 이제 성적표로 산출이 되게 되고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우리 학원 재원생 중에 이걸 응시한 친구들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시간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뭘 하셨냐? 그러니까 제가 어느 어머니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쌤 나중에 점수가 좀 더 잘 나오면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1이 쳤다고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국수 영탐의 점수가 이렇게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점수 가지고 뭐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머니 아닙니다. 이 정오표에서 이 친구가 어떤 문제를 주로 맞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면 그 친구의 사고의 경향을 알 수 있고요. 그럼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누리시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적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한다고 했었는데 뭘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인강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너는 이 파트를 많이 틀렸네. 이 인강을 들어. 라고 한다면 저희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결과물은 이 친구가 시간 안에 어떤 문제를 주로 풀었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문제의 선호도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친구가 해결한 경향이 어떤 이쪽 사고 중심 또는 저쪽 사고 중심의 경향이 있다라면 어느 쪽을 좀 선호하는지를 알게 되면 약한 쪽을 보완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적표가 또 여러 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님들. 그날의 컨디션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때마침 전날 우리에게 너네 모의고사 치니까 힘내자 이러면 소고기를 막 먹였더니 이 친구가 아침 8시부터 화장실을 계속 갑니다. 그 기분에 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저도 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긴장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게 되면 그날의 점수를 믿을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시적인 환경 영향과 또 그 친구가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성장의 곡선도 봐야 하고 경영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모의고사 성적표가 제가 최소 7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7개라는 수치는 제가 재수종합반에서 성적 컨설팅을 하면서 얻은 최소한의 수치고요. 그럼 그 7개를 위해서 재수생들은 고1, 고2, 고3을 거쳐서 16번의 모의고사를 치고 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15번입니다. 그러니까 15회의 모의고사를 치고 오거든요. 그럼 그 성적표 일부라도 남아있게 되면 성장 일수를 볼 수 있고요. 특히 고3 때에는 7번의 밀도 있는 모의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고3의 학습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학생들에게는 중1 때부터 이걸 실시한다 치겠을 때 1년에 4번씩 한다면 중2쯤 되면 8번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게 돼요. 그럼 그 친구의 3학년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비 고2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의 수능까지 고려한 커리큘럼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도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관하고 싶어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머니께서 가장 큰 첫 번째는 우리 애 기죽을까 봐. 쌤 지금 중2 수학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쳐요? 쌤 모의고사 어떻게 쳐요? 말씀하시는데 점수를 당장 얻지 못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타이머와 함께 OMR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그 경험조차도 어머님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 현장감을 익히게 되면 그게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느냐도 점수의 30%는 좌우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응시하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자, 표현 역량입니다. 결국 선언 수령을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게 쓰기겠죠. 그러니까 잘 써야 됩니다, 어머님들. 막 쓰면 안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특히 영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휘와 문법과 문맥과 논리입니다. 영어는 그렇습니다. 네 가지를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면 그 네 가지를 충족하는 글쓰기를 학생이 할 수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는 친구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유학 컨설팅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제가 이제 어학원에 몸을 담다 보니 유학 쪽에서 이제 발을 담은 적이 있어서 이제 유학 가기 위해 에세이 작성하는 친구들 저에게 이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유학을 위한 에세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브라운이라거나 아이비리그를 가기 위해서, 뭐 페리스턴을 가기 위해서 제 작성한 에세이를 받아봤을 때 처음 감정은 진짜 암담했습니다. 이게 팩트인가 싶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인이 제가 봐도 엉망인데 그 현지인들이 그걸 보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그쪽 전문 컨설턴트 얘기를 들어보니 어차피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합격한 친구조차도 영어로 자기소개를 쓰고 이를 썼을 때 그 영어 자소서를 쓰라면 잘 썼겠죠. 그건 본인의 기술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이런 선언 수령에 맞게 어떤 조건에 맞게 글쓰기를 할 수 있느냐 많이 힘들 거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훈련을 해야 된다면 저희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의 역량진단 평가는 그냥 입학고사가 아니라서요. 그 안에서 선언수 중심의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친구의 쓰기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고 그 친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 이 교과 내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저희의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비교과 과목인 이 카네츠오다나 보고토보 역시도 그런 쓰기 역량에 중점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다 소개하게 되면 제가 내일 끝날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자랑만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이미 했지만요. 사진을 잠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국어에서 얘기하는 역량진단 평가입니다. 요것이 국어 역량진단 평가고요. 왼쪽에 이게 지금 실제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수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내용을 애들이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쓰고 자기 생각을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에 맞게 써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쓰지 않았다는 것조차도 초기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 친구가 얼마나 쓰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학은 제가 좀 더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거 어떻게 쓸까? 근데 놀라운 건 그렇습니다. 제가 영어다 보니 다른 과목에 대해서 애들이 되게 얕봤던 것 같아요. 초등이나 중등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작성한 답안들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생각보다 또 쓰기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학교가 요구하는 틀에 맞추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다듬게 된다면 이 친구들은 정말 많은 정말 뛰어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영어입니다. 왼쪽이 제가 작년에 이제 공식 모집할 때 실수했던 이제 영역진단 평가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행 평가에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제가 진짜 다이어트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프레임을 다른 선생님과 논의하다가 들은 건데 그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소스를 준 거였는데 그게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역량진단 평가가 고등학교 수행 평가와 많이 일치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더 그렇다면 수행 평가가 이런 걸 요구한다라면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애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쓰고 있는 그 교육부에서 발행한 수행평가 지도안이 있는데요. 실제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학교는 거기에 있는 거에 10%도 실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만약에 선언 수령이 좀 더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학교는 반드시 수행평가를 참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런 것들입니다. 수행평가, 오른쪽이 수행평가가 요구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맞게 글을 써 나가게 되면 왼쪽은 저희 국어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플랫폼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요렇게 이제 각각의 항목을 맞춰 나가다 보면 이 친구가 어떤 질문에 맞게 답을 해야 할 때 어떤 순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미리 교육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수행평가 지도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걸 다시 보게 되었는데 완성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그대로만 하기만 한다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선우수능 수능이 나오더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서는데, 학교에서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건 사실 지금의 내신 구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될 거니까 이 부분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가서 이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있는 수행평가안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수행평가 안에서 논하시오란 말들이 주로 나옵니다. 이 논하시오가 곧 논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제시되는 9단계의 수행평가를 순서대로 실시를 했다라면 사실상 논술학원을 한 달 정도 다니는 것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과정이 그 친구의 생기부에 실리게 된다면 정말 예쁜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굳이 다닐 게 아니라 학교에서 뭘 할지를 미리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게 저희의 어떤 생각이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 교과 과정의 내용 속에 이걸 지금 녹여내는 중이고요. 실제로 저희 교과의 모든 교과는 지금 수행평가형 활동과 세특 중심 활동들을 교과 속에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짧게나마 조금만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고등학교 수행평가 지도안이고요. 왼쪽은 이번에 저희가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괴롭혔던 원장님의 이 과제입니다. 둘 다 자신을 파악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놀랐던 게 여기에 있는 이런 글들이 너무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여기에 나올 내용들을 한 달 전부터 원장님께서 순차적으로 가르쳐 온 거예요. 조금씩 나눠서 가르치면서 이 친구들에게 방학 때 이것들을 할 수 있게 미리 트레이닝을 시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영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디베이팅 자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조금 자부심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이 저희 학원의 중1들이 한 거고요. 오른쪽이 고등학교 3학년용 수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이라거나 완성도라거나 양에 있어서 저희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걸 제가 좀 자랑을 하려고 가져온 거고요. 약간 잘한 친구만 뽑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저런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1 때 이미 저렇게 한 친구들이 고3 때 이거보다 잘하면 잘했지 못하진 않을 거라는 자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름은 제가 다 지우지 않았고요. 약간은 으쓱하는 으쓱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두 번째 수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수학 수행평가 안에 있는 나의 인생 그래프 그리기라는 활동 내용인데 중학, 고등학교에 모두 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3년 전에 한번 했었고요. 올해 한 번 더 했던 나의 인생 그래프 그리기. 저희는 이런 게 3년이거든요. 근데 올해 그리고 작년에 남구 수영구 학교에서 작년에 갑자기 이걸 하게 되었고 올해에는 6개였나요? 5개였나요? 더 많은 학교가 이걸 실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이미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앞으로 선생님들이 선언수련과 활동형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에서야 불이 나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활동들을 미리 하고 있고요. 미리 준비시켜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에는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우리 애들은 뭐부터 하지라는 생각을 만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성평가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요 4가지가 지금 저희 학원에서 시행 중이고 시행할 예정인 프로그램들입니다. 진로진학 전문 컨설팅은 저희가 특작이라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생기부 디자인 특강, 방학 때 늘 개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 때 개강 여부는 확정이 나진 않았지만 만약에 원장님께서 망설이신다면 제가 시킬 겁니다. 제가 더 그래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이거 개강하면 나 나가! 이렇게 때를 써서라도 제가 개강을 시킬 거고요. 주제탐구 보고서 특강. 이 주제탐구 보고서는 많은 분들이 과학만 생각을 하시는데 전 과목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들어서 많은 교과를 다 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원래 여기에서 영어 관련 지역탐구 보고서를 개강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다른 활동이 있는 바람에 창업 동아리 특강이라는 게 이제 곧 진행됩니다만 이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리더십 관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 동아리는 현재까지는 전국의 많은 자사고에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많이 없긴 한데요. 그 자사고에서 이 동아리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상경 계열을 꿈꾸는 문과생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인재 전형을 가기 위해서 리더십의 이 생기부가 필요한 이과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창업 동아리 참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창업 경진대회라는 것이 국가 단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4월에 실시를 해서 결론이 이제 이번 10월에 났고요. 저는 이번 겨울방학에 이걸 출범시키면서 내년 4월에 진행되는 부산 지역 예선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 단위 창업 동아리 경진대회에 나가는 걸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수업을 하긴 하겠지만 제가 연구를 했지만 또 제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표에 따라서는. 하지만 저희 원내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그 소위 말하는 이 스타트업인 CEO 분들이라거나 또 상경계열 교수님들에게도 자문을 해서 구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개강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즘 애들이 이걸 만관부라고 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선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효과적 선행에 대해서 속도보다는 깊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기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고입이라는 타이틀에서 생기부라는 것이 어느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숫자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동아리의 개수를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율 동아리와 학교에서 지정 동아리의 숫자를 보시게 되면 그 학생이 뭔가를 꾸밀 수 있는 그 거리들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생기부를 꾸미기 위해서 그 선생님들이 써주는 그 세특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검색해 보시면 일부가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 학원에 요청하시면 또 저희 이 컨설팅 선생님께서 보여주실 건데 이 생기부를 작성하는 그 선생님의 역량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일반계 고등학교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요. 이 특수 학교들, 소위 말하는 특목 자사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있었지만 거기에 갔을 때 내가 2등급도 못 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일반계에서 그냥 내신 선택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조금은 덜 부담을 가지고서 조금 더 좋은 터전 학교로 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까지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비 고1을 위한 저희 학원의 프로젝트는 이제 모내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이것을 겨울방학에서 좀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었는데